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는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최근의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눈치 보면서 상승 출발을 하거나 보합권 출발을 한 뒤에 조금씩 물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그리고 홍콩 쪽이 개정을 하면 분위기 봐가면서 움직이는데 대략적으로 오늘도 아시아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좋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주며 방어를 시작하고요. 2시가 넘어가면 낙폭을 줄여가는 움직임이 최근 시장의 특징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언제 끝날지 기미조차 안 보이고 2035년 얘기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은 3개의 카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인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카드를 들고 움직이는 건데 일단 다음 카드가 언제 나올 것인지 2장이 나왔습니다. 빅카드 1장과 스몰 빅카드 2장인데 스몰 빅카드 중에 하나인 히토류를 꺼내 든 겁니다. 이제 2장이 남았습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고 미국은 이에 어떤 응수를 할지 이 부분이 아직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점입가경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장세 펼쳐지고 있고 실적 우선으로 고배당 위주로 지금 종목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일 미 증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금리 역전 심화가 나오고 있고요. 경기 둔화 신호로 하락을 했고요. 일단 금리 하락 인하 시그널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오늘 오르는 모습은 그럭저럭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가장 견조한데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 방어합니다. 운송전자, 화학철강. 일단 거래소 쪽에서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버텨주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고요.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5G의 차익 실현 물량이 장 초반부터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낙폭 축소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히토류 테마나 오늘은 그래핀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됩니다. 엔터나 일부 제약업종 올라오면서 지수가 보합권을 향해서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저가 매수 지금 타이밍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매수 지금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이 맞을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서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회 수소충전소를 세우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오는 8월까지 수소충전소 확충 전략을 세우고 수소 안전 확보를 위해 수소 생산과 운송, 저장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20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다른 나라의 환율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다자 기구가 권위 있는 평가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은 0.25%로 0.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증시에 활력을 넣고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도록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헝가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다뉴브강을 운행하는 유람선 하볼라니호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3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7명은 구조됐는데 7명은 숨졌고 19명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03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038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조금 올라서 출발하는가 했는데 눈치 보면서 2030까지 뺐고요. 그리고 중국 아시아 시장 본격 개장되면서 쭉 빠져내려옵니다. 11시경에
2020포인트대까지 다시 내려왔던 시장이 오후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사긴 사는데 일단 뭐 눈치 보죠. 개인도 18억 원 정도밖에 매수를 못합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데 참 액수가 애매합니다. 31억 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하네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99억 원대까지 줄어들었고요. 특히 투신 쪽에서 214억 원 매수 들어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이 주로 팔고 있다라고 지금 잡히네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42,550원대에서 움직이고요. 1.79%나 올라와 줍니다. SK하이닉스도 보합, 현대차도 보합, 셀트리온도 보합, 전체적으로 빨간불이나 보합권 쪽에서 움직이면서 극심한 눈치 보긴 장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좀 버텨주면서 투심을 악화시키진 않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가 올라가는 가운데 신한주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1.75% 내려갑니다. SK텔레콤 25만 원대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 그리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비롯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약주들 올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어렵습니다. 2.25%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1만 원이 탄탄하게 지지를 그래도 최근에 저점으로 잡네요. 11만 원이 무너지면 바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네이버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은행주도 일제히 빠지는 가운데 역시나 빠지고 삼성물산 어느새 주가가 9만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690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696 출발해서 쭉 빠져서 685대까지 지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V자 모양이 살짝 나타나네요. 지금 반등을 위한 조짐들은 보이는데 힘이 좀 수급 쪽이 좀 모자랍니다. 수급을 보도록 하죠. 개인이 오늘도 열심히 삽니다. 392억 원. 그리고 기관이 구원투수인데 좀 미미하죠. 284억 원. 전주체가 골고루 사긴 하는데 기관이 굉장히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614억 원. 오늘도 외국인은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 CJENM은 최근 약세장에서도 기생충을 배급하는 배급사로서 어느 정도 호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8만 원대 국권이 지키면서 소폭이지만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라젠 오늘도 빠지면서 5만 3천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동시에 발표해서 어제 급락 이어졌던 헬릭스미스가 오늘 장중 반등에 성공하게 됐는데 또 하락합니다. 오늘 변동폭 오늘도 꽤 있습니다. HLB 2% 빠지면서 다시 6만 원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2%대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2거래일 하락 뒤에 오늘 또 반등이 나왔고요. 휴젤도 올라갑니다. 보톡스 관련주들은 오늘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씩 밀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SK머티리얼즈 SFA 지금 올라가는데 SFA 보면은 반도체 관련 지금 부품 업종들이 오늘 선방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실검에도 올라왔었는데 오늘 임상 관련된 소식이 올라왔었는데 재료 소멸이라고 할까요? 오늘 낙폭이 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파라다이스 오늘도 급락 15,150원에 움직입니다. 제넥신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최근에 인보사 사태나 여러 가지로 투심은 확실히 악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 급등 나왔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 만에 4원 50점 빠지면서 1,19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후 들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어떤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간 상승세를 지속하던 업종 등의 네. 급락 그리고 이제 좀 바닥을 다지던 업종의 좀 상승이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뭐 아무래도 상승 업종 가운데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LG화학, 삼성 SDI를 포함해서 뭐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등 일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ESS 관련 화재 소식으로 인한 최근까지의 이런 가동 중단 소식 등의 이런 요인 등이 일단 전일 조사위에서 이런
이런 연쇄 화재와 관련돼서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즉 화재는 그간의 관리 시스템과 설치 부실 등의 여러 요인 등이 작용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배터리 자체에서는 직접적인 결함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 일단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간 주가들이 많이 눌러왔던 상황에서 이러한 반작용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부담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ESS 외에도 하반기 전기차 수요라든가 IT 부분의 매출 증대 등에 따른 이런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 등도 동반 유입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앞서 조사위의 이런 결과 소식이 투심 회복도 일부 회복되기 시작한 점, 이는 곧 차후 6월 5일에 정부가 ESS 관련 재가동 허용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과 더불어 6월까지도 반등세를 지속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좀 추측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S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짚어볼 만한 시장 이슈들은 꽤 많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외 의류업종 역시도 오늘 좀 하락 요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의류업종의 이런 하락 요인은 그래도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인 차익 실현 분위기 등과 맞물려서 의류 관련 업종들의 주가 역시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전일 미국 주요 의류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이글이 6% 하락, 그리고 ANF 같은 경우에도 26%가량 급락하는 등 일단 전일 미국 주요 업체들의 이런 주가 급락 등의 요인이 좀 장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하락 요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에서 이런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이 포착되는 측면 등이 아무래도 향후 업황에 있어 부정적인 전망을 좀 유입시키는 이런 점 등이 하락 요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런 미국 브랜드에 대한 OEM이라든가 미국 관련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의류 업종에 있어서도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 등이 작용한 측면, 그리고 또 그간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이런 의류 업종에 있어서 일단 이들 요인 등이 차익 실현 빌미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요인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수급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주가 조정으로 좀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펀더멘털 측면의 훼손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불안감에 따른 손절매보다는 추가 하락 시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 따라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 수익이 나신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일부 차익 실현 등으로 좀 차후에 저가 매수할 현금을 확보하는 시점을 고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유자 가운데 손실이 난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 시에 바닥권에서의 다시 한번 추매를 노려볼 만한 상황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도 역시나 지금 시점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에서의 신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의류 업종 좀 추가적인 하락은 감안하시고 대응은 하시되 섣부른 손절보다는 신중한 보유 그리고 추가 매수 역시도 조금 더 확인한 이후의 매수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업종 내에서는 휠라코리아와 영업무역 등에 대한 관심 두시는 전략으로 의류 업종 내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략 궁금한데 지금 저가 매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 아닌가라고 자꾸 이게 기대하게 되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종목 장세 계속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례로 금일 5G 오늘 주가 밀리는 거 보면 섣부른 매수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장에서 만약에 5G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면 종목 장세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장 전개가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개별주 중심의 시장 대응 전략 역시나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왜 그러냐?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양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 심리가 일부라도 회복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실적이 양호했던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매수로 좀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중소형주 가운데에서 이익 모멘텀 가장 뚜렷한 종목군들의 계속적인 관심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증가율이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종목들 좀 추리셔서 일단 그 종목들 위주의 이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전년 대비 올해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올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로 다시 한번 추리시는 전략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종목군들이 꼽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클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위닉스, 인바디, 에코마케팅, 파트론 등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기울여 보신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결국에는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꺼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장군, 멍군 받고 있는 추세고 보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장앤성 수석연구원이라는 분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2035년도까지 반복할 수 있다라고 장기화를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15년간 대결을 언급을 했는데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마오쩌둥의 대장정과 같이 꼭 같은 15년의 대미 항전 전투를 시진핑이가 직접 지휘할 테니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전쟁 중에는 사령관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2035년까지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 생각을 발표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2035년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하게 되고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그 제품의 거의 80% 가까이를 중국이 생산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고요. 또 통상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보조금, 중국 제조 2025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미국에 양보하지 않을 테니 미국도 피를 흘리는 전쟁을 그만하고 자신들의 신형 대국 관계를 받아들이라는 외교적인 메시지인데요. 미국이 이를 승인해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패권 전쟁의 한복판인 동북아야말로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입장이 상당히 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대미 항전 전투 이런 단어가 생기고 지금 애국주의가 지금 고취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중국 안에 보면은 애국주의 운동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SNS를 타고서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15세기부터 지금까지 16번의 패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게 권력이 이동한 적은 4번에 불과한데요. 정치나 경제, 문화, 사상이 다른 두 체제 간의 그 패권 다툼은 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관계는 지금보다 더 험악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변과 갈등, 급변, 반전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의 가장 공론화됐던 시점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작년 10월 4일이었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새로운 대중국 정책을 선언하면서 공론화됐는데요. 앞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억제 정책, 그리고 시장 개방 압력, 기술 이전 억제와 같은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서 중국의 패권 의혹을 꺾겠다는 게 미국 생각입니다. 과거
서방의 패권 전쟁의 시초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스 그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27년간의 내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패권 전쟁도 이거 같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소장님도 일전에 이게 당장 끝날 소재는 절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것들로 불거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셨다고 말씀한 기억이 나요. 소장님도 지금 장기화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군사 팽창에 대한 경계감을 미국이 워낙 강하게 갖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오판하면서 중국 굴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협상 중단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한 양국 간의 신뢰가 워낙 훼손이 되고 있고요. 서로 간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타결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화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화해해 줬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또 스파이 활동 혐의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엄격한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요. 또 미국에서 파견된 감시팀이 화해에 상주시키면서 문서 하나까지 전부 다 뒤져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역 협상이 앞으로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 문제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이 지금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키고 있고 동맹국들에게 함께 할 것을 거의 강요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5G 시장에서 중국이 커가는 걸 확실하게 제재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금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 날 화해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발표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은 이로 인해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신냉전 그리고 하이테크 장벽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은 화해 구하기에 나서고 있고요. 또 국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님 생각이고, 미국은 기술 굴기의 상징이 돼버린 화해라는 용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먹이라는 것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부품이 되는데요. 용이 날지를 못하면은 세계 170개국의 화해 공급망이 저절로 붕괴되고요. 통신 장비와 단말기 매출이 1년에 123조 정도가 되는데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위협할 정도의 R&D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해가 위협되지 않는 수준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소재 수출이 120조 원, 그리고 화해에 대한 수출이 12조 원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품을 화웨이 스마트폰의 전체 26%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에게까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중국 포위 전략의 압박이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물러설 곳이 없는 패권 전쟁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한 건데, 5G로 인해서 말이죠. 이게 격돌하고 있는 전선이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지금? 네, 미중 간의 5G를 둘러싼 그 다툼은 세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말기, 통신 해상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 그리고 마지막은 네트워크로 활용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단말기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완패를 당했고요. 통신 설비 제품과 관련된 전투에서는 인해 전술에 좀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곧 시작된 기술 패권 전쟁의 마지막 세 번째 전투죠. 네트워크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화웨이를 5G 통신망에서 내쫓는 게 이번 하이테크 전쟁의 최종 목표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투가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처럼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AI, 로봇,
원격 진료,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을 굳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미국 기업을 철저히 배제시키고요. 자신들이 국내 기업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빨강이라는 친미의 성향의 하나의 블록, 그리고 파랑이라는 친미의 그 블록 두 가지 색상으로 경제 블록 간이 나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총성 없는 전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G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친미냐, 친중이냐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 궁금한 게 5G 통신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가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인터넷을 발명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퀄컴, 구글, 시스코, 아마존, MS, 인텔과 같은 거인들이 배출되면서 컴퓨터 칩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3G 통신 그리고 4G 통신 쪽에서는 시장을 앞서갔었습니다. 하지만 5G 시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애플, 퀄컴, 인텔이 서로 특허 소송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인텔의 5G 모뎀 칩 개발이 늦어졌고요. 또 국가 전략도 부재하다 보니까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기지국 설계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5G 통신망 구축 사업도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빠지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던 컴캐스트, 버라이전, AT&T 같은 경우에는 5G 실현을 위한 필수 광섬유 케이블 연결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5G에 접근 가능한 인구를 보면은 미국은 1,190만 가구에 불과하고요. 중국은 2억 가구에 달할 정도로 중국이 미국의 20배 가까운 차를 버리고 압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를 계속 갔을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5G 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뒤집기 한 판을 지금 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 가입 가능한 인원수 자체가 인구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가운데 파웨이 회장이죠. 런정페이 회장은 지금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자신감을 강력하게 또 피력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이 때문에 1990년부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원이 핵심적인 사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5G 분야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게 됐고요. 또 기술 개발, 고율,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의 비율을 누르고 승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런정페이 회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히토류, 구리, 마그네슘과 같은 41개 중요 원소 중에서 23개 원소와 관련된 세계 1위 생산 국가라는 겁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히토류 17개 중에서 10개 원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9개 원소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1대1로 구상, 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다수의 그 철도 노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하철망에 아주 싼 가격에 광섬유 케이블망이 깔면서 화해의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화해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 시장을 미국보다 선점할 수가 있고요. 가격 경쟁력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 기업을 따돌릴 수가 있고요. 자신만의 독점적인 기술 표준을 심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제품을 싸게 좋게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헛된 그 자신감을 좀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 아까 친중이냐 친미냐 이렇게 5G가 패권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부터 줄 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미국 쪽을 쓴다면 제2의 사드 보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게 무서운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보면은 애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식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보조금 폐기 그리고 화웨이를 5G 망에서 내쫓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가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뭐 각종 그 제재 그리고 또한 그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와 같은 쪽에서도 압력을 가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화웨이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의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곧 시작될 남중국해 통행 자유작전에 참여를 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도 참여해라.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토록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미국 편에서 하와이를 압박할 경우에는 제2사드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과는 지금보다 가까워져야 되겠고 중국과는 친해지기 위해서 뭐 전략적 소통 방법을 찾는다든지 기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한 지금 국가 전략 목표가 없다는 게 우리 한계점입니다. 기업은 이 때문에 어떻게 신중한 대응을 취할지도 모르고 있고요. 또 신규 투자, 기술적 제휴, R&D 투자 방향, 시장 개척, 고용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 증시가 더 유난히 변동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화웨이 사태가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꽤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국 견제로 인해서 중국의 5G 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내 그리고 일부 친중 국가인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호랑이가 없는 마을에는 여우가 왕이라는 말처럼 화웨이라는 넘사벽이 없는 세계 통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정비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광대역 정비 관련 예산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에 그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악의 경우 중국 시장이 배제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좀 시장 그 장악력을 또 확대할 수도 있겠고요.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는 아시안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가 뺏을 수가 있는데요. 벌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단말기의 그를 삼성 스마트폰으로 바꿀 경우에는 중고 단말기의 보상 금액을 좀 올려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뺏고 있는 이런 선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G2 공룡 싸움은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잘 대처만 하는 기업이 나온다면은 어부지리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겠지만 터지지 않고 잘 옆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또 다른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 종목 상담까지 잠시 뒤에 이어가 볼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